오늘의 외신 네컷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의 모습입니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막바지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외신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외신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대선 판세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초박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집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점이 있었는지 함께 외신으로 보시죠. 양측이 공약을 통한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고 있죠. 그 이유는 대선 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어서인데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집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시카고대 조사에서 흑인 남성 26%는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고 해리스 지지층은 초기 90% 이상에서 이제는 58%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선 아랍계가 돌아섰고요. 트럼프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 지지율은 놀랍게도 해리스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여론은 트럼프가 더 분쟁을 잘 조율할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에서도 라틴가와 또 흑인 유권자가 트럼프에게로 옮겨가는 이 트렌드를 깨는 일부 전개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낙태권을 지지하는 교회 여성이 급증하고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그 선거 결과 끝까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판 보시죠. ABC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믿었던 흑인과 그리고 히스패닉이 지금 옮겨가고 있죠. 트럼프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떠날까요? 그 이유를 ABC 뉴스 외신통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배경에는 흑인 Z세대 남성들의 결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유독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이 현재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1960년대부터 흑인 빈민 지역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로버트 우드선에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흑인들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오른쪽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90%대 9%로 이겼죠.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78%대 15%로 우세합니다. 바이든 때보다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7개 경합주에서 흑인 남성 4명 중 1명은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를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흑인 근로자의 소득은 12.5% 증가, 당시 백인 근로자는 7.9% 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조정 주간 소득은 흑인이 1% 미만 증가했고 백인은 1.5% 감소했습니다. 이제 많은 흑인들이 흑인을 대통령 집무실에 앉혀놓고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흑인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런 성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의 시도를 보고 싶어하는 흑인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음 회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일단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지지와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전 세계가 주목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27개 블록 국가의 EU 고위 관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승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회의를 조직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트럼프의 보복이 두려워서일까요? 1976년 미국 대선 이후에 매 대선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대선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준비했었다가 25일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미비한 데다가 변수가 많아서 최종 승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등 여론조사의 부정 확성도 감안해야 하겠죠. 어찌되었든 워낙 치열한 접전을 보이자 200년 만에 선거인단 동수가 나올 가능성까지 거론이 됩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전국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이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인단이 동수 269대 269가 나오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경합주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이긴 4개,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주를 해리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2개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트럼프가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단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닌 2개 주, 네브래스카와 메인이 중요해집니다. 선거인단 수가 같아지게 되면 수정 헌법 12조에 따라서 상원이 부통령을 정하고 하원이 대통령을 정하게 되는데요. 하원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는 1824년 수정헌법 이래 딱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공화당에,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유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선거인 숫자는 각 주에 비례해 책정되는 반면에 의회 대표단은 인구와 관계없이 주마다 한 표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워싱턴 DC는 선거인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대표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211대로 다수당이 비율대로라면 공화당은 주 대표단에서 26대 22를 차지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무엇일까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지배에 대한 위협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장벽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새로 건설한 반도체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4억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예정된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할당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회수하려 들 것이고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큰 위협이 되겠죠. 반면 해리스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 전반적으로 외신 통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 경합지에서 어떻게 현재 지지율 현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